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You Only Look Once, 즉 욜로를 발표하게 된 양다현입니다. 해당 논문은 기존의 객체 탐지 방식과 다르게 객체 탐지를 하나의 통합된 회귀 문제로 바라본다는 점이 핵심인 것 같았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약간 좀 드립 같은 말처럼 You Only Look Once 줄여서 욜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읽었던 논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문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사실 되게 많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욜로에 대한 설명이. 그래서 이해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발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진행할 발표 순서는 이렇게 되고요. 중간에 보시면 다른 객체 탐지 모델이랑 비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논문에서는 이게 좀 길게 설명이 돼 있었는데 저는 욜로 모델을 좀 더 설명을 하려고 그 부분 PPT 슬라이드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뒷부분을 좀 간단하게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핵심 아이디어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요. 일단 일반적인 이미지 분류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사진 한 장을 보고 예를 들어 개면 개 사진이야 라고 판단하는 것이 이미지 분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래 보시면 객체 탐지는 무엇이냐? 이미지 안에 여러 객체들을 각각 찾아서 여기서 핵심은 위치까지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객체 탐지는 어떤 물체가 있는지, 그리고 그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 이 두 개를 동시에 수행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욜로는 이러한 객체 탐지 문제를 하나의 회귀 문제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미지를 입력하면 바로 바운딩 박스 좌표랑 클래스 프로버빌리티라고 하는 해당 객체가 어떤 종류일 확률을 같이 나타내는 숫자들로 출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운딩 박스는 이미지 안에서 객체의 위치를 표시하는 사각형 박스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클래스 프로버빌리티는 해당 객체가 어떤 종류의 확률을 의미합니다. 즉, 얘네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미지 전체를 한 번에 보고 이 두 개를 동시에 숫자들을 출력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쪽 보니까 전체 처리 과정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설명하면 뭔가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욜로의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미지를 448 곱하기 448 크기로 조정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제가 왜 굳이 448로 조정을 해야 되냐가 그냥 갑자기 궁금해져서 찾아봤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미지를 다루기가 쉬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에 구글넷을 활용해서 만들어서 얘네가 최종 출력이 7 곱하기 7로 나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만약에 초반에 448로 고정을 해놨을 시에 출력하는 과정이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일 컨볼루션 신경망을 통과하고 그리고 CNN에서 이미지를 특징을 추출하고 그리드 셀에서 바운딩 박스랑 클래스 프로바빌리티 앞에서 얘기했던 두 가지를 예측하는 단계를 수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non-max suppression 이라고 하는 단계인데 줄여서 NMS라고 부르게 됩니다. 모델이 같은 객체에 대해 여러 개의 박스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컴피디션, 나중에 어떻게 얘네를 선정하게 되는지도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가장 높은 박스만 남기고 겹치는 박스들을 제거해서 뭔가 중복되는 것들이 없도록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객체 탐지 시스템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특히 RCNN 계열은 먼저 객체가 있을 만한 후보의 바운딩 박스를 생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후보 영역에 대해서 CNN이나 클래스파를 실행해서 어떤 객체인지 먼저 판단을 하고 이후에 바운딩 박스를 보정하고 중복 탐지를 제거하는 후처리 과정을 거친다고 해요. 근데 이러한 방식의 문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CNN은 단계가 점점 많고 쌓이면 쌓일수록 정확도가 높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단계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매우 느리고 각 단계를 따로 학습하거나 튜닝해야 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욜로의 장점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면 욜로는 객체 탐지를 후보 박스를 만들고 점수화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지 픽셀에서 바로 바운딩 박스랑 바로 클래스 프로버빌리티로 예측하는 문제로 바꾸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우 빠릅니다. 복잡한 파이프라인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속도가 매우 빠르고요.
이미지를 전체를 보고 일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고 결과를 내기 때문에 컨텍스트 정보, 즉 문맥을 활용해서 전체 맥락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배경을 객체로 잘못 탐지하는 오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컨클루션 결론 부분에도 나오겠지만 특정 후보 영향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표현을 학습하기 때문에 지어, 자연 이미지가 아닌 예술 작품과 같은 다른 도메인에서도 비교적으로 잘 작동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욜로가 실제로 어떻게 객체를 탐색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 확인을 해보면 임, 욜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력 이미지를 S 곱하기 X 격자로 나누게 되고 논문에서는 이 S를 7로 설정을 한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객체의 중심점이 어떤 그리드 셀에 들어가면 그 그리드 셀이 해당 객체를 탐지할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드 셀은 총 B개의 바운딩 박스를 예측하고 그 바운딩 박스에 대해서 각각의 컴피티션 스코어, 정확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컴피티션 스코어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이 박스 안에 객체가 있을 것인지를 판단을 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예측한 박스가 실제 정답 박스랑 얼마나 잘 맞는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운딩 박스는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X, Y, W, H 그리고 신뢰도 이렇게 총 5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X, Y는 그리드 셀의 기준 좌표, 기준 중심 좌표이고 W랑 H는 전체 이미지 기준의 넓이와 높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드 셀에서는 총 C개의 조건부 확률 클래스를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CNN을 통해서 바운딩 박스랑 컴피티션 스코어, 클래스 프로버빌리티를 한 번에 예측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욜로는 구글넷 구조를 활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구글넷이 갑자기 여기서 왜 나오나 싶어가지고 이것도 좀 추가로 찾아봤는데 구글넷이 이 논문이 나올 당시에 이미지 분류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모델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CNN 구조 중에서 가장 깊고 효율적인 구조였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좋은 이미지 피처를 추출하는 게 이미지 이해의 가장 첫 번째 단계라서 구글넷의 설계 철학을 참고를 하였고 이 부분에서 뭔가 조금 더 복잡한 특징을 학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욜로 구조를 좀 더 설명을 드려보면 욜로는 처음에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특징을 추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래 보이시면 첫 번째 단계가 이미지 추출이죠. 그리고 두 번째 fully connected 레이어에서 앞에 추측한 특징을 바탕으로 최종 출력값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클래스 프로버빌리티랑 바운딩 박스의 좌표를 예측하게 됩니다. 욜로는 논문에서 확인했을 때 24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랑 2개의 fully connected 레이어로 구성이 되었고요. 기존의 구글넷에서 있던 인셉션 모듈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L을 1 곱하기 1 컨볼루션으로 차원을 줄인 뒤에 3 곱하기 3 컨볼루션을 적용하는 구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448로 맞춘 이유가 무엇이냐? 최종 예측을 7 곱하기 7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인데요. 7 곱하기 7은 그리드 셀의 개수를 의미하고 30은 그리드 셀이 출력하는 값의 갭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약간 연구를 트레이닝했던 파스칼 BOC 기준으로 했을 때 총 30개의 층을 사용을 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레이닝 부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욜로는 처음부터 객체 탐지 데이터로만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용한 거는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논문에서는 처음에 20개의 컨볼루션 레이어 뒤에 어버리지 풀링 레이어랑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붙여서 이 확률을 탐색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실제 성능이 88%로 약간 향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입력 해상도도 기존에는 약간 조금 작게 224로 진행을 하다가 저희가 처음에 알게 되었던 448로 증가를 시켜서 학습을 했는데 이때 이렇게 증가시킨 이유는 해상도를 조금이라도 더 높여서 자세한 시각 정보를 사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레이어에서는 클래스 프로버빌리티랑 바운딩 박스의 좌표를 모두 예측을 했고 이때 바운딩 박스의 넓이랑 높이는 이미지 크기를 기준으로 정교화를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기존에 알던 거는 제가 딥러닝 수업을 할 때 들었던 것 같은데 0으로 가는 함수 그리고 0에서 가서 점점 올라가는 함수를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서는 0.1이라는 값으로 아래를 조금 수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는가? 그리고 최종 레이어에서 왜 선형 활성화 함수를 다른 거를 활성화 함수를 제공을 하는가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일단 중간 레이어에서는 이미지 특징을 추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는 정형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선형성이 필요해서 비선형 활성화 함수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레이어에서는 추출된 특징을 바탕으로 욜로의 최종 목적이 숫자 값을 내는 거였으니까 숫자를 출력하기 위해서 이러한 선형 활성화 함수가 사용이 된다고 해요. 즉, 같은 활성화 함수가 사용이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0.1x로 바꾼 것은 죽은 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렐루는 입력이 계속 음수로 들어오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계속해서 0의 값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뉴런이 약간 학습 중에 거의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0이라고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 미세하게 0.1이라는 값을 도입을 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업데이트를 계속 시켰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했을 때 역전파를 만약에 시키게 된다면 기울기가 어느 정도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습이 조금 더 안정화가 될 수 있는 경향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을 때 복잡한 이미지 특징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단순히 뭔가 픽셀 밝기가 높으면 자동차, 뭐 빨간색이면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형태, 위치, 배경, 크기, 클래스 간의 관계처럼 복잡한 정보를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어로서 동결시키는 게 아니라 뭔가 조금의 변화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욜로는 학습할 때 출력합, 제곱, 오차, 최적화 방법을 진행을 하는데요. 오차가 클수록 제곱해서 더 큰 페널티를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객체 탐지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제곱 오차를 줄이는 게 아니라 평균 제곱 오차의 평균, 즉 평균 정밀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출력합 제곱 오차 최적화를 하기에는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객체 탐지 목표라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문제가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욜로는 그 객체 탐지는 위치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미지가 무엇인지 판별하는 것 두 개가 중요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시에는 위치 오류랑 분류 오류를 똑같이 취급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리드 셀에는 객체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셀의 컴피티션 스코어이 0이 되도록 학습이 되는데 이 신호가 너무 많으면 실제 객체가 있는 셀에서 오는 중요한 학습 신호가 묻힐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학습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상황을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자동차라고 맞췄지만 박스 위치가 조금 틀리거나 박스 위치는 맞지만 자동차를 강아지로 분류하거나 배경인데 객체가 있다고 강하게 예측하거나 다 다른 상황의 오류인데 이걸 전부 다 동일하게 판단하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욜로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추가해서 가중치를 준다고 합니다. 아까 막 저희끼리 사담으로 얘기할 때 욜로는 로스를 설정하는 게 너무 많아. 막 이러면서 제가 좀 이게 힘들다. 코드 보는 게 좀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옆에 있는 문제 두 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위에 있는 가중치는 바운딩 바스 좌표에 럭스가 제공되는 가중치입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얘를 5로 했는데 객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객체의 위치 예측을 더 중요하게 학습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거를 확인해 보시면 아래는 약간 반대입니다. 그래서 객체가 없는 박스에 컨비니션 러스를 작용하는 가중치이고 얘를 0.5로 설정을 하였는데 객체가 없는 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얘를 크게 반영하면 학습이 배경적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객체가 없는 박스의 러스는 작게 반영합니다. 그래서 아래 그냥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오타가 나가지고 지금 똑같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위에 있는 맥에벤스 봐주시면 얘는 제가 처음에 설명한 바운딩 박스의 좌표 로스 그래서 위치 예측을 또 중요하게 해주고
아래에 있는 거는 객체가 없는 박스의 컴퓨테이션 로스를 계산을 하게 해서 배경셀의 영향력을 줄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욜로는 각 그리드 셀마다 여러 개의 바운딩 박스 예측을 두게 됩니다. 하지만 학습할 때는 딱 하나의 객체에 대해서 모든 예측을 동시에 학습하지 않고 그 하나만 책임지도록 했는데요. 제가 아까 앞에서 얘는 책임을 지는 애를 한 명으로만 둔다. 이 뒤로 가서 더 설명을 해주겠다라고 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때 이 책임을 만약에 정하지 않으면 뭔가 너무 꼬이게 된다거나 뭔가 너무 다양한 부분의 학습이 생기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운딩 박스의 책임자를 한 명만 두고 그 책임자의 예측값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제가 문제를 갖고 왔는데 그리드셀 일이 하나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바운딩 박스 예측하는 게 하나 1번이 있고 2번이 있었을 때 1번의 IOU 여기서 IOU는 예측 박스랑 정답 박스가 얼마나 겹치는지 얘기하는 거죠. 즉 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예측을 잘했다고 의미를 하는 건데 바운딩 박스 1번이 0.35고 바운딩 박스 2번이 0.62예요. 그러면 뭐가 더 예측을 잘했을까요? 2번이 잘했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2번을 예측 박스의 책임자로 둬야 얘가 조금 더 예측을 잘한다. 라는 결론으로 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책임자를 정하게 되고요. 이 방식을 사용했을 때 얘네들은 자연스럽게 전문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전문화 생성하는 과정 봐주시면 내가 전문가 1로 설정한 애는 세로로 긴 객체나 아니면 사람, 병, 의자, 즉 긴 객체들에 대해서 예측값이 높아요. 그럼 내가 나중에 어떤 이미지를 쓸 때 이 모델 얘를 좀 더 적용을 하게 된다면 얘를 강하게 적용하게 된다면 당연히 작은 객체에 강한 모델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가로로 긴 객체를 잘 예측하는 애를 전문가로 또 다른 애를 두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를 내가 큰 객체를 예측하고 싶을 때 얘를 사용하게 된다면 큰 객체에 대한 예측값이 더 높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전문가를 두지 않고 그냥 내가 아무렇지 않게 그냥 모든 애들을 예측값으로 다 사용하겠다 하면은 예측값이 기존보다 더 떨어지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로스는 로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면 욜로에서 로스 펑션은 단순한 하나의 오차로 판단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요소로 나뉘게 돼요. 저희가 그 전에는 텍스트 분석만 하다 보니까 로스가 되게 간단하게 나왔는데 이미지는 아무래도 좀 다양하고 좀 더 넓은 것들을 봐야 되니까 로스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로스 펑션은 총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계속 예측하던 바운딩 박스 접효 손실, 두 번째는 컨피던스 손실, 세 번째는 클래시피케이션 손실입니다. 자, 첫 번째는 바운딩 박스 손실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예측한 박스 우리 아까 전에 네 개로 총 다섯 개로 나뉜다 했죠. 신뢰도 포함해서. 근데 신뢰도 빼면 네 개죠. X, Y, W, H 이 네 개를 활용해서 저희가 예측을 진행을 하는데 이게 정답 박스랑 얼마나 다른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얘의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은 해당 프레딕터, 즉 해당 예측기가 그 객체를 책임질 때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객체를 책임지지 않는데 이거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냥 계산 시간 복잡도만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뭔가 내가 굳이 그 객체를 책임지지 않는데 계산하면 잘못된 값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조건에 해당할 때만 진행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컨피던스 손실입니다. 박스 안에 객체가 있는지 그리고 그 박스가 정답이랑 얼마나 잘 맞는지 즉 신뢰도를 반영한 로스인데요. 객체가 있는 박스의 컨피던스는 높아야 되고 객체가 없는 박스의 컨피던스는 0에 근사해야 됩니다. 다만 객체가 없는 박스가 너무 많으므로 해당 논문에서는 객체가 없는 박스가 너무 많아서 앞에 말했던 것처럼 0.5로 영향력을 줄여서 배경에 대한 거를 좀 줄였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클래시피케이션 손실인데요. 얘는 객체의 클래스를 잘 맞췄는지 보는 객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정답 객체를 우리가 개라고 설정을 했다면 그 개 사진에 대한 확률은 좀 높여주고 뭐 고양이나 사람이나 아니 뭐 컴퓨터 이런 확률은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손실 함수가 진행이 되고요. 개체가 있을 때만 분류 오류를 페널티로 준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좀 더 찾아봤는데 사실 욜로는 그리드 셀마다 모든 클래스 프로버빌리티를 예측을 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욜로의 최종 목적이 바운딩 박스랑 클래스 프로버빌리티니까 이 두 개를 계속해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객체가 없는 셀, 즉 배경만 있는 셀에 대해서 너는 그럼 당연히 확률이 낮게 나올 텐데 너는 왜 이 객체가 없다고 확률이 이렇게 낮게 평가해? 라면서 손실함수를 적용을 해버리면 문제가 이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객체가 없으면 클래스 자체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는 객체가 있는 셀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랑 마지막은 다 객체가 있는 데에만 적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또 예시를 찾아왔었는데 자, 예를 들어 첫 번째 셀에 사람이 중심에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사람이 있죠? 즉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객체가 있으니까 뭘 적용해야 될까요? 마지막 클래시피케이션 손실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객체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손실함수를 적용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동일하게 자동차가 있으면 계산을 하고 자동차가 없으면 계산을 안 하고 즉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것처럼 좀 간단한데 실제 논문에는 이게 조금 어렵게 나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조금만 더 찾아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에 과적합 방지인데요. 욜로는 과적합을 막기 위해서 드롭아웃 방식이랑 데이터 어규멘테이션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롭아웃은 학습 중에 일부 뉴런을 무작위로 꺼서 어떤 특정 뉴런의 조합에만 계속해서 의존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과적합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너무 학습을 잘하는 경우잖아요. 그 학습을 잘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조건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로 데이터 아규멘테이션인데 얘는 학습 데이터를 다양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냥 제가 수업 들을 때도 그냥 교수님이 간단하게 뭐 상하 좌우로 바꾸는 거가 있어요. 라고만 했었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뭔가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 아니면은 이미지를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SHV 노출이라는 걸 활용해서 뭔가 이미지의 노출이랑 채도를 1.5배까지 무작위로 조정하는 것도 이미지를 다르게 판단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즉 아까 전에 얘기했던 빨간 거는 차야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노출, 즉 이미지의 밝기나 노출 정도를 다 다르게 해서 그 뭔가 밝음의 정도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게 했고 색의 선명도, 즉 채도에 관련된 것도 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들로 학습 데이터를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실제 다양한 상황에서도, 즉 일반화하기도 편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또 설명을 해보면 얘는 이미지를 딱 한 번만 확인을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파스칼 BOC 설정에서는 7 곱하기 7 그리드로 이미지를 나누고 각 그리드 셀에 두 개의 바운딩 박스를 예측했습니다. 따라서 최종 전체 이미지에 대해서는 7 곱하기 7 곱하기 2, 즉 98개의 바운딩 박스가 예측이 되는데요. 각 박스에서는 컨비니션 스코어이 있고 그리드 셀에서는 프로버빌리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값에서는 이 박스가 특정 클래스의 객체를 포함할 확률이랑 박스가 객체를 얼마나 잘 감싸는지를 함께 나타내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딱 한 번만 확인을 하기 때문에 매우 매우 빠르고 그리고 같은 객체가 여러 그리드 셀에서도 예측될 수가 있기 때문에 NMS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막 발음하기 어려워했던 게 NMS인데요. 이게 지금까지 계속 설명했던 같은 객체를 가리킨 여러 박스 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것만 남기고 나머지를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을 활용해서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지워주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요. 본 논문에서는 NMS가 욜로에서는 RCNN이나 DPM만큼 확심적이지는 않지만 그리드 구조 자체를 중복 탐지를 어느 정도 줄여주기 때문에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욜로의 한계점도 존재한다고 해요. 사실 전 욜로가 한계가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한계를 말씀드려보면 일단 강력한 공간 제약이 부과된다는 겁니다. 그리드셀은 두 개의 바운딩 박스를 예측할 수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클래식 프로버빌리티도 하나의 셀만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그리드 셀 안에 여러 객체들의 중심이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작은 새들이 무리지어 있거나 뭐 여러 사람들이 가까이 붙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같은 셀 안에 여러 객체가 있으면 어느 객체를 담당해야 될지가 제한이 되는 거죠. 우리는 바운딩 박스를 두 개로 예측하게 되니까. 그러면 박스 수가 당연히 부족하고 클래스 프로버빌리티도 하나의 객체를 중심으로만 학습이 되니까 그 외의 객체들은 무시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손실함수의 오류를 동일하게 취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부 객체를 놓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새롭거나 특이한 구성의 객체는 일반화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바운딩 박스에는 공간적인 부분에 제약이 있었고 종횡비가 특이한 이미지, 즉 막 일반적인 차인데 너무 높은 차, 막 이런 거라던가 뭔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이미지에 대해서 약간 완벽하게 다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 큰 박스에서 진짜 미세한 픽셀이 틀리는 거는 사실 IOU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작은 박스에서 작은 픽셀은 그 영향 퍼센트를 따졌을 때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욜로의 주요 오류 원인은 부정확한 로컬리제이션이라고 하는데 학습 데이터에서는 본 바운딩 박스 형태에 영향을 받는데 사람은 보통 가로로 긴 박스를 넣게 되고 자동차는 보통 가로로 긴 박스 이런 것처럼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뭔가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넣게 돼요. 근데 약간 뭔가 신기한 애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에 대한 예측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욜로는 다운 샘플링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상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서 뭔가 정밀하게 객체를 아주 작은 객체나 아주 작은 특징을 정밀하게 위치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라고 한 부분이 이제 나왔는데 욜로에 대한 설명은 되게 자세히 했으니까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 일단 기존의 객체 탐지 시스템은 컴퓨터 비전의 핵심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DPM을 먼저 확인을 해보면 DPM은 변형 부품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통적인 객체 탐지 중 하나인데요. 얘는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에 기반을 한다고 해요. 즉 이미지 전체를 일정한 창으로 훑으면서 각 위치에서 객체의 여부를 판단하는 걸 의미하고요. 얘네들의 진행 방식은 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적 특징을 추출하고 두 번째, 영역을 분리하고 세 번째, 고득점 영역에 대한 바운딩 박스를 예측하게 됩니다. 각각의 단계에서 뭐 하고 있는지는 제가 옆에 자세히 써놨고요. 이 과정에서 분리된 파이프라인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경향성이 있고요. 욜로는 이 모든 과정을 딱 하나의 과정으로 통합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DPM보다 엔드-투-엔드 학습이 가능하게 되고 속도와 정확도 측면에서 훨씬 정확하고 유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RCNN입니다. RCNN은 영역 제한 기반으로 하는 객체 탐지 방식이에요. 그래서 먼저 셀렉티브 설치로 후보 바운딩 박스를 설정하게 됩니다. 즉 객체가 있을 만한 부분에 바운딩 박스를 약 매우 많이 생성을 하게 돼요. 아 여기 있겠네, 있겠네 이러면서 한 2,000개 정도 생성을 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각 후보 영역을 전부 CNN에 넣어서 피처를 추출하고 SVM으로 각 박스의 클래스를 분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형 모델로 바운딩 박스를 보정하고 NMS, 우리가 계속 배우던 NMS로 중복 탕지를 제거하게 되고 이 모든 단계를 거쳤을 때 최종 단계가 나오는 거죠. 즉 단계가 너무너무 많고 각 단계를 독립적으로 튜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 속도가 매우 매우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욜로와의 공통점이 있어요. 욜로랑 얘랑 동일하게 둘 다 바운딩 박스를 만들고 컨볼루션 피처를 사용하고 박스에 점수를 매긴다는 점이 동일하지만 욜로는 그리드 셀 제한에 공간적인 제약을 뒀습니다. 이게 한 개로도 작용을 했지만 사실 이걸로 좀 더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도 있었죠. 그리고 중복 탐지를 줄이기가 더 쉽고 후보 박스가 얘는 있을 만한 데에 다 놓지만 욜로는 전체를 보고 뽑아내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훨씬 더 적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얘는 하나의 공동된 최적화 모델이고요. Faster RCNN이랑 Faster RCNN은 얘네를 좀 더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구조는 유지한 채 일부 병목을 계산해서 더 빠르게 만들려고 CNN 피처를 공유한다거나 RPN 사용으로 속도를 개선을 했지만 사실 아까 얘기했던 영역 제한을 기반으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시간 성능에는 조금 부족했고요. 이후에는 DPM 가속화 연구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세 개를 활용해서 가속화를 하려고 했지만 욜로보다 조금 더 낮았다고 해요. 그래서 욜로와의 이 모델들과 욜로의 차이점은 욜로는 파이프라인을 일부만 최적화하지 않고 그냥 탐지 파이프라인 자체를 제거 제거한 약간 되게 한 줄로 간소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단일 CNN으로 바운딩 박스랑 클래스 프로바빌리티를 동시에 예측할 수 있고, 즉 설계 자체를 빠르게 했기 때문에 뭔가 추가적으로 개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구조 자체를 빠르게 만든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계속해서 이제 다른 모델들도 나오는데
딥 멀티박스라고 하는 것은 셀렉트 설치, 즉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DPM이 사용했던 방식이 아니라 CNN이 직접 관심 영역을 예측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운딩 박스를 CNN으로 직접 예측한다는 점에서 욜로랑 유사하고요. 얘는 그러나 단일 객체 탐지 중심이고 추가적인 이미지 패치 분류 과정이 필요했고 완전한 객체 탐지 시스템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고요. 다음으로 멀티그래스프는 욜로의 그리드 기반 바운딩 박스 예측 방식에 영향을 준 모델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 로봇이 물체를 잡을 수 있는 그 영역을 예측했지만 단일 객체만 처리할 수 있고 얘가 가능한 로봇이 물체를 잡을 수 있는 가능한 위치만 찾으면 됐고 객체 클래스 분류나 정확한 객체 탐지는 필요 없었기 때문에 딱 여기서 그냥 중단된 모델이에요. 그리고 오버핏은 CNN을 이용해서 객체 위치 추정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슬라이딩 윈도우 탐지를 효율적으로 처리를 했지만 탐지를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로컬리제이션 중심으로 구조화시켰고 로컬 영역만 보기 때문에 글로벌 컨텍스트 활용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관된 탐지를 위해서 많은 호처리가 필요했고 여전히 분리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했어요. 그래서 욜로는 이미지 전체를 한 번에 처리하기 때문에 여러 객체의 위치와 클래스를 동시에 예측하는 엔드투엔드 기반의 범용된 객체 탐지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차별화가 됩니다. 이게 이제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약간 간단하게 정리해둔 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가 나오는데 이제 실험 결과를 한번 봐보면 앞에 있던 것들도 사실 실험 결과긴 한데 얘는 다른 모델들이랑 실험 결과를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어떤 부분이 한계고 어떤 부분이 좋았고가 명확히 이해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욜로랑 페스트 RCNN에 완벽하게 분리를 하고 얘네를 나중에 통합하는 과정까지 좀 더 나아갔는데요. 일단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 유형들을 보시면 총 5가지가 있어요. 이미지라 그런지 정말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고 정말 세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먼저 correct는 클래스랑 위치 모두 정확한 거. localization은 클래스는 맞지만 위치가 부족한 거. similar은 비슷한 클래스로 착각한 거. other는 완전 다른 클래스로 착각한 거. background는 배경을 객체로 잘못 탐지한 거. 영어 보면 약간 감이 오죠. 무슨 오류인지. 그래서 아래 그 그래프를 봐주시면 욜로랑 패스트 RCNN이 서로 갖고 있는 그 오류들이 약간 미세하게 다릅니다. 패스트 RCNN 같은 경우에는 그 영역 제한 기반이기 때문에 이미지 일부만 보고 판단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배경을 객체로 잘못 탐지하는 오류가 좀 더 강한 편이었고요. 욜로는 객체를 올바르게 위치시키는 게 조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경 오류가 적은 이유는 이미지 전체를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좀 적지만 얘는 위치 오류가 조금 많은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류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을 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스트 RCNN이 예측한 바운딩 박스에 대해 즉 위치 오류를 조금 더 줄이는 방식을 활용을 했고 욜로가 비슷한 박스를 예측하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욜로가 유사한 위치에서 객체를 예측했다고 하면 그 디텍션에 있는 스코어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패스트 RCNN의 백그라운드 문제를 조금 더 줄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욜로는 전체 컨텍스트를 보기 때문에 배경을 잘못 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었죠. 그리고 실제 실험 결과 패스트 RCNN이랑 욜로를 결합했을 때 얘네가 75% 정도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해요. 실제 앞에는 63.4였는데 컴바인을 했을 때 75까지 늘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약간 뭔가 단순히 합쳤다기보다는 서로 다른 종류의 오류를 내기 때문에 성능 향상의 결과가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뒤에 막 계산한 결과들 나왔는데 확인을 해보시면 베스트 RCNN 플러스 연로 모델은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탐지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혹시 이 표 보면서 궁금한 거 생기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뭐냐면 작은 거라고 해서 정확도가 낮은 게 아니더라고요. 욜로가 그 작은 객체일수록 정확도를 낮게 판단한다 라고 앞에서 했잖아요. 근데 봐보시면 그래요. 트레이는 높아요. 73.9. 근데 보트는 충분히 큰데 38.3이고 캣 제가 표시를 안 했지만 캣 부분 봐보시면 얘는 81.4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일관적이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걔가 답하기를
전체 픽셀 이미지에서 해당 객체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즉, 그 객체 자체가 그냥 작고 크고가 아니라 이미지 전체에서 뭐 차 일부가 나왔다던가, 뭐 여기 보트니까 보트 일부가 나왔다던가, 저기 멀리 있는 보트가 나오면 걔 작은 객체로 판단을 하는 거고, 여기서 캣이 높았던 이유는 얘가 학습했던 그 이미지 셋에서 그냥 그 고양이가 중심에 정확히 있고 그 이미지에서 차지하는 영역이 넓고 이랬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단순히 궁금해서 찾아봤고요. 그래서 이제 욜로의 마지막으로 일반화 성능을 한번 확인을 간단하게 해보면 논문에서는 자연 이미지에서 학습한 그 모델을 바탕으로 예술 작품 데이터셋, 그래서 피카소 데이터셋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인을 해봤다고 해요. 즉 실제 사진이랑 전혀 다른 예술가들의 작품에서도 얘네가 잘 작동하는가를 확인을 해보았는데 다른 두 모델은 간단하게 건너뛰고 욜로는 일반화 능력이 매우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전체를 보고 객체의 크기나 형태나 객체 간의 관계나 객체가 자주 등장하는 위치를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맥을 확인할 수 있어서 더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술 작품과 실제 사진은 픽셀 스타일이 좀 다르지만 사람의 구조나 형태는 어느 정도 유지되기 때문에 새로운 도메인에서도 잘 작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결론 부분을 확인을 해보면 욜로는 객체 탐지의 하나의 Unified Regression Problem으로 정의된 모델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존의 방식처럼 후보 영역을 만들고 각 영역을 분류하고 처리하는 반복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CNN이 이미지 전체를 보고 바운딩 박스와 클래스 프로버빌리티를 동시에 예측하는 방식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 덕분에 욜로는 매우 빠르게 활용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작은 객체가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리드셀의 공간 제약 때문에 내 객체를 놓칠 수 있는 문제가 있었고요. 주요 오류가 위치 오류라는 점에서 위치를 아주 정밀하게 잡는 데에는 약점이 좀 있다는 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욜로는 객체 탐지 파이프라인을 단순화하고 엔드투엔드 학습이 가능한 실시간 탐지 구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핵심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욜로 계열의 모델이 계속 발전을 하면 실제 저희 일반 생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흐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